안녕하세요. 2026년도 국가직 환경공학 9급 문제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시험일이 4월 4일이었죠. 시험 문제는 수질이 8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기가 6문제, 폐기물이 3문제, 그리고 소음 진동이 2문제, 그리고 토양이 1문제 나왔습니다. 문제 난이도는 굉장히 평범한 편이었고요. 다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온 편이었죠. 그러면 문제풀이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신동성 환경학원의 강사 하부영이고요. 네이버 신동성 환경박사에는 닉네임이 핫쌤으로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제에 대한 의문점이 있으시거나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환경박사, 신동성 환경박사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풀이 해드릴게요. 1번 문제, 수질 문제죠. 물속에서 용존산소의 변화로 옳지 않은 것은 용존산소, 일명 DO죠. 유기물이 많아지면 그 유기물 분해하면서 용존산소를 많이 써먹으니까 용존산소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1번은 맞았고요. 그 다음에 수온이 높을수록 우리 사이다 생각하시면 되죠. 물의 온도가 낮을수록 CO2 기체들은 용해도가 커지죠. 그래서 용존산소도 마찬가지로 수온이 높으면 사이다가 뜨뜻하면 다 기체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용존산소량은 감소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3번 수중의 호기성 미생물. 호기성 미생물과 현기성 미생물 다 아시듯이 호기성 미생물은 뭐예요? 산소를 이용해서 미생물들이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애들이 호기성 미생물이기 때문에 호기성 미생물이 증가하면 산소를 소모하니까 당연히 용존산소량은 증가한다가 아니고 감소한다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틀린 거 찾기. 4번 용존산소의 농도가 낮을수록 용존산소가 만약에 우리가 8.17 정도여야 되는데 20도씨 정도에서는 근데 용존산소가 낮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5라고 하면 그러면 바깥에 있는 산소가 녹아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즉 산소 전달률이 용존산소가 작을수록 녹아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용존산소 농도가 낮을수록 공기 속에 있는 산소가 물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산소 전달률은 증가하게 된다. 요거는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즉 틀린 거 찾기 답은 3번.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까요? 2번 문제도 역시 수질 문제입니다. 비교적 농도가 낮은 부유액에서 입자들끼리 충돌하고 합체하는 것. 이걸 뭐라 그래요? 충돌하면서 합체하는 것? 응결 또는 응집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답은 침전 현상 중에 응집침전, 제2형 침전 중에 응집침전이 되겠는데 여기 보충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다 아실 거예요. 1형 침전은 그냥 우리 스토크 법칙. 물속에서 떨어지거나 대기 중에서 떨어지는 단일 부유물질이 떨어지는 것을 독립침전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응집 또는 응결침전 이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3형은 간접침전 또는 지역침전 또는 방해침전. 이거는 방해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문제 방해라는 말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래서 입자 간에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주변 입자들이 침전을 방해하면서 침전되는 상태. 그래서 방해라는 말이 나와야 3형 침전입니다. 그 다음에 4형 침전은 압축 또는 압밀 침전이라 그래서 스폰지 생각하시면 되죠. 스폰지가 쭉 눌리면서 이런 식으로 침전하는 것을 얘는 이제 압축이라는 말이 역시 나와야 돼요. 압밀이라는 말이나.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응집 침전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뭐 기출문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소음진동 문제 중에 하나죠. 발생 음원이 움직일 때 움직이는 음원에 뭐가 있어요? 소방차 사이렌 소리. 그래서 우리 소방차 사이렌 제가 수업 시간에도 굉장히 성대모사 많이 했는데 진행 방향 쪽에서는 고음으로 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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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뒤쪽에서는 저음으로 위웅 위웅 이런 식으로 들리는 것을 도플러 현상이라고 한다. 이거 아마 틀리신 분은 없을 겁니다. 마스킹도 잘 나오는 거죠. 고음이 저음이 고음을 잘 마스킹한다. 그 다음에 마스킹은 두음의 주파수가 비슷할 때 효과가 커진다. 같으면 소리가 더 커지죠. 우리 스피커 마이크 선생님이 얘기할 때 갑자기 삑 소리 나는 거, 그게 주파수가 같을 때 나는 마스킹 효과가 그래서 작아지는 거죠. 맥놀이는 뭐예요? 비트라 그래서 보강 간섭, 소멸 간섭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한 번은 크게, 한 번은 작게. 우리 음악에서 비트처럼 쿵짝, 쿵짝 이런 식으로 크게, 작게, 크게, 작게. 회절 현상은 뭡니까? 벽 뒤에 있는 사람의 말소리가 나한테 들리는 거. 그런 이제 회절 현상이죠. 그래서 3번도 많이 기출문제에 나왔던 부분으로 이것도 틀리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4번 갈게요. 4번도 역시 대기 문제인데 기출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GWP, 일명 지구온난화지수. 다음 중 지구온난화지수가 가장 큰 온실가스는 우리 온실가스로 정해져 있는 게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게 요 6가지죠. 우리 외우죠. 이매아, 수, 과, 육. 이산화탄소. 얘는 기여도는 크지만 온난화지수는 1이죠. 얘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얘를 대상으로 해서 똑같은 방에 1kg 또는 1ppm을 집어넣고 누가 적외선을 많이 흡수하는지 보는 것을 온난화지수라 그래서 얘는 1, 기준이니까 1이고요. 메탄은 한 21 정도 되고 아산화질소가 한 310 정도 되죠. 그리고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HFC, 수소불화탄소, PFC,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이 23,900배로 CO2의 적외선 흡수율이 23,900배로 커요. 그것을 온난화지수 GWP라 그래가지고 요 순서는 반드시 외우셔야 되죠. 이매아, 수, 과, 육. 그래서 다음 중 가장 큰 온실가스는 그랬으니까 답은 2번 육불화황 SF6가 되겠습니다. 5번 요거 수질 문제입니다. BOD 문제네요. 공장 폐수의 BOD를 측정하였을 때 초기 DO가 9.2mg/L이고 그 다음에 20도씨에서 5일간 보관하는 측정한 DO는 3.2mg/L였다. 이 폐수의 BOD 제거율이 90%인 활성 슬러지 시설에서 처리하였을 경우 90%를 처리했대요. 그러면 방류수에는 10%가 나갔겠죠. 그래서 나중에 0.1을 곱하셔야 됩니다. 단 BOD의 희석 배율은 50배이며 즉 50배를 희석해서 이제 실험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는 50배를 곱해 주셔야 돼요. 희석 배수를. 희석 배수는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BOD 공식을 다 외우시겠지만 식종액을 사용하지 않은 BOD 공식 다 아시죠? 이 공식에다 넣으면 요게 이제 BOD 공식 D1이 이제 초기 BOD 9.2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D2는 5일간 배양한 시료의 DO니까 여기 3.2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50배를 희석했으니까 5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유입수로 들어갔겠죠. 그럼 유입수에서 방류수로 갔을 때는 아까 말한 90%가 제거됐기 때문에 10%만 방류수로 갔으니까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30이 됩니다. 3번이 답이에요. BOD. 그 다음 6번 가겠습니다. 역시 수질 문제입니다. 해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수, 바닷물. 해수는 밀도가 1.02에서 1.07. 그 다음에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럼 수심이 깊어진다는 것은 수온이 낮을수록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수온이 낮을수록, 그리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그리고 염분 농도가 높아질수록 밀도는 증가합니다. 다시 수심이 깊어질수록, 수온은 낮을수록, 염분 농도는 증가할수록. 염분의 그 분자량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한 게 밀도니까 무게가 무거우면 밀도는 증가하는데 즉 1.02에서 1.07 일반적인 생수나 맹물보다는 조금 밀도가 크죠. 해수 내 질소는 암모늄이온, 아질산이온, 질산이온 등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 다음에 해수의 주요 화학성분 우리 할리세븐 또는 홀리세븐이라 그래서 7개 들어있는 거 아시죠? 염소가 제일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이 나트륨이고 그 다음에 여기 황산이온이 그 다음이 많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뭐가 들어있어요? 마그네슘이온. 그 다음에는 칼슘이온. 그 다음에는 칼륨이온.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탄산이온 해가지고 7개 들어있는 거 순서대로도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염소, 나트륨, 황산이온, 그 다음에 뭐예요? 마그네슘 이가이온, 그 다음에 칼슘 이가이온, 칼륨 일가이온, 그 다음에 HCO3- 즉 중탄산이온 해가지고 7개를 할리세븐이라 그래서 해수의 그 7가지 성분도 꼭 외워주시고요. 요게 틀렸네요. 해수는 pH가 7 아니라 얼마예요? 8에서 8.4 정도죠. 그래서 약산성이 아니라 약알칼리성이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답이 4번이고요. 그 다음에 해수는 염분 농도가 몇 %로 외우세요? 3.5% 정도이고 염분 농도가. 그 다음에 해수 같은 경우에는 염분 농도가 가장 높은 곳이 지구에서 어디예요? 중위도죠. 그 다음이 적도. 그 다음이 빙하. 우리 극지방. 거기가 제일 낮은 염분 농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되는 해수의 주요 특성들 좀 보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7번 대기 문제네요. 계산 문제입니다. 굴뚝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100ppm, 부피 100ppm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밀리리터 퍼 세제곱, 즉 부피 1세제곱 속에 누가 CO가 일산화탄소가 100ml 들어있다는 얘기고 무게 그러면 미리그램 퍼 킬로그램입니다. 즉 1kg 안에 일산화탄소가 100mg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볼륨 퍼 볼륨 ppm, 얘를 웨이트 퍼 웨이트 ppm. 근데 문제는 부피 ppm이라니까 요걸로 보시고 얘를 미리그램 퍼 세제곱으로 바꾸래요. 즉 요 밀리리터라는 단위를 미리그램으로 바꾸라는 얘기죠. 그래서 1세제곱의 공기를 떴는데 그 중에 100ml에 누가 일산화탄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일산화탄소는 분자량이 얼마예요? C가 12, O가 16, 분자량이 28이니까 그러면 부피를 기체에서는 부피를 무게로 바꾸는 방법이 바로 밀도죠. 액체에서는 비중, 기체에서는 밀도, 즉 22.4와 분자량. 그래서 모든 기체 22.4ml는 요거는 불변이죠. 분자량만 달라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산화탄소다 그러면 44. 얘는 CO 그러니까 28. 그래서 요게 밀도 또는 모든 기체 법칙. 그래서 부피를 밀리리터를 미리그램으로 바꾸는 22.4와 분자량을 이용하셔서 요거 계산하면 딱 떨어져요. 125. 미리그램 퍼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8번도 대기 문제지만 이것도 우리 자주 출제되는 그리고 중요하게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문제 하나네요.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측정망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측정망 설치 계획의 고시는 3개월 전에 하죠. 그래서 우리 10의 면 위에 설치한다 이렇게 배웠어요. 시기, 배치도, 면적, 위치를 3개월 전에 측정망 설치하기 3개월 전에는 사람들한테 고시해서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측정망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3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바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뭐라고 배웠어요?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이 있고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이 있는데 그 지방정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이 바로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거고 중앙정부에서 즉 환경청장들 또는 한국환경공단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설치하는 측정망은 8개가 있어요. 그러면 3개 외우실래요? 8개 외우실래요? 그래서 우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3개를 외웠습니다. 어떻게 외웠죠? 도도중, 시도지사는 도도함을 중시한다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기억, 도시대기 측정망, 니은, 도로변대기 측정망, 디귿, 중금속 측정망 요 3가지만 시도지사가 설치하고 8개는 그 우리 중앙정부 환경청장 그리고 한국환경공단 거기에서 설치하는 게 나머지들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5개가 더 있어요. 그러면 요 3개를 외우시면 되죠. 도도중.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 지방정부인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측정망이다라는 것.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9번. 대기 문제네요. 고정오염원에서 연소제어법을 통하여 화염지역의 질소산화물 억제하는 우리 질소산화물 억제하는 방법 5개 외워보세요. 저자가 3가지 있었죠. 뭐예요? 저온연소, 저산소연소, 그리고 저질소 성분 우선연소. 낙스는 뜨거울수록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낙스는 질소가 산소랑 만나는 거기 때문에 산소를 조금 줘야 낙스가 안 생기겠죠. 그리고 저질소 성분, 연료가 2가지가 있는데 질소가 적은 연료를 태워야 되겠죠. 그래서 요 2번이 최고 온도를 감소시킨다. 이게 저온연소고, 그 다음에 4번 산소 농도를 감소시킨다. 이게 저산소연소고, 그리고 가스의 체류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것도 저온연소에 해당됩니다. 원래는 앞에 최고 온도에서 보내는 가스 온도를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야지 조금 체류 시간을 감소시킨다. 이렇게 돼야 조금 더 정확해요. 그리고 또 뭐 있었죠? 2단 연소랑 그래서 우리 버너에다가 공기구멍을 2개 넣고 2단계로 공기를 넣는 거예요. 나눠서. 그러면 그 버너 안에 있는 애가 온도가 낮아지니까 저온 연소를 해당하는 그렇게 해서 2단 연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배기가스 재순환 연소. 이거 어디서 사용한다 그랬죠?
자동차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애를 잡아가지고 10 내지 15%를 다시 불어넣는 거, 입구로. 그러면은 CO 같은 애들이 그 산소를 써먹으면서 낙스가 안 생기게 되는. 그래서 이 배기가스 재순환연소를 감소시킨다가 아니라 한다죠. 감소시킨다가 아니고 답은 1번이에요. 배기가스 재순환연소를 시킨다 또는 증가시킨다. 그래서 답은 1번. 10번 가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상 토양오염 물질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물질은, 제가 수업 시간에 외우는 방법대로 여기다 써놨어요. 토양오염 물질. 우리 어떻게 외웠나?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렇게 외웠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혼자 하신 분이나 다른 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또 각각의 외우는 방법이 있었겠죠? 근데 이렇게 외워야 쉬운 건 뭐라 그랬어요? 수질하고 같이. 수질에 특정되기 위해, 여기 1번하고 2번은 특정 수질 유해물질에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우시는 게 더 낫다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1번, 2번이. 그래서 토양오염 물질이기도 하고 수질에서 특정 수질 유해물질이기도 한. 그래서 1번 비소, 비수납, 카시육, 동피, 인폐 이렇게 외웠죠. 비수납, 카시육, 구리를 동으로 했어요. 동피, 인폐. 그 다음에 TC, 트리클로로 에틸렌, 즉 염소가 3개인. PC는 테트라인데 똑같이 T로 시작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PC라고 하는 거예요. 테트라클로로, 염소가 4개 있는. 트리클로로, 염소가 3개 있는. 얘는 테트라클로로, 염소가 4개 있는 에틸렌. 그래서 여기까지는 수질에도 있어요. 그러면 요 3번하고 4번이 토양에 있고 요 수질에서도 역시 나머지가 수질에만 있는 거죠. 3번은 뭐예요? 유류라고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면 뜨는 애들이죠. 그래서 우리 LNAPL, 토양에서 LNAPL, 물에 들어갔을 때 뜨는 애들. DNAPL, 물에 들어갔을 때 가라앉는 애들. 가라앉는 애들은 염소계 애들이고 뜨는 애들은 유류. 요 3번이 바로 물에 뜨는 애들이죠. LNAPL. 그래서 BTX, 우리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우리 토양에는 아직도 크실렌이라고 써요. 우리 요즘은 다 자일렌이라고 쓰는데 토양에는 아직도 크실렌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TPH가 뭡니까? 석유계 총 탄화수소. 석유계 총 탄화수소. 얘네들은 물에 뜨는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아니불벤으로 외웠었죠? 아연, 니켈, 불소. 그 수질은 아망크가 있어요. 아망크. 4번이 수질은 아망크야. 아연, 망간, 크롬. 얘는 아니불벤, 아연, 니켈, 불소, 벤젠. 그리고 디클로로메탄이 하나 또 추가됐어요. 그럼 수질은 여기에서 뭐가 돼요? TC, PC까지는 똑같고 TNTP가 있습니다. TNTP. 즉 총질소와 총인이 있고 마지막에는 아망크가 있죠. 수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3번 질산성 질소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11번 계산 문제네요. 수질 문제네요. 수질대기 다 해당되죠. 지름이 200ml입니다. 그럼 200ml는 0.2m죠. 그 다음에 도수관에 40L/s의 유량으로 물을 수송한다면, 즉 직경이 20ml, 200ml, 0.2m고요. 그 다음에 유량이 40L/s, 얘는 10의 -3승 세제곱메타/s와 같습니다. 파이를 3.14로 계산해서 유속을 구하시오. 즉 V를 구하시오. 그러면 유속은 A분의 Q. 요 관에 흐르는 유속은 요 관의 면적 A와 비례하고, 그 다음에 Q와 비례하고, 요 A와는 반비례하죠. 즉 면적이 크면 유속이 느려지죠. 즉 A하고는 반비례. 면적이 작을수록 유속은 빠릅니다. 그럼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이때 A는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구해도 되고, 4분의 파이 D의 제곱으로 구해도 되고, 그러면 Q는 40 곱하기 10의 -3승이고요. 4분의 파이 D는 0.2의 제곱이니까 0.2의 제곱이면은 0.04죠.
그래서 4분의 파이에 여기 0.04니까 요 4가 없어지면 여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 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10의 마이너스 2승이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10의 플러스 2승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3승하고 플러스 2승하고 하면 마이너스 1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0에다가 10의 마이너스 1승을 곱하면 4가 되겠죠. 즉 요거는 4 나누기 파이를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파이가 3.14니까 4 나누기 3 정도 하면 1보다 조금 크겠죠. 그래서 1보다 조금 큰 게 답이에요. 답은 1.27입니다. 되셨나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것도 기출문제예요. 우리 교재, 우리 문풀 교재 보신 분들은 369번 문제 그대로 있죠. 똑같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기 해설 볼게요. 방사성 폐기물은 저준위랑 고준위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중준위는 별 필요 없어요.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이제 실험할 때 생긴 애들, 방사능에 조금 누출된 애들. 그래서 거의 보면은 90%가 다 저준위라고 써 있고, 그래서 우리 방사능 실험할 때 또는 실험실에서 썼던 작업복, 덧신, 주사기, 폐필터, 폐수지. 그래서 얘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것으로 자연 방사능 수준이 90%가 다 저준위. 그럼 고준위는 사용 후 해결료 또는 이를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재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전체 폐기물에는 5%도 안 되지만 전체 방사능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여기서는 밑에를 생략했는데 왜냐하면 다 여기에 써있기 때문에 제가 생략했어요. 그래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에는 우리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용이 끝난 핵연료에서 분리된 핵분열 생성물의 농축폐, 연료 피복관의 폐재가 주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플루토늄, 아메리슘, 퀴륨 이런 방사성 물질들의 원소를 다량 포함하고 있는 폐기물. 요 세 가지, 딱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산업체, 병원,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요거는 저준위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이건 너무 쉬운 문제네요. 폐기물 문제인데 이런 거 점수 주려고 낸 거죠. 다음 폐기물 처리 기술 중 중간 처리 단계가 아닌 것은 매립이죠. 매립은 최종 처리죠. 매립 다음에는 하는 거 없죠. 소각 같은 경우에도 최종 처리도 되지만 얘는 중간 처리에도 해당돼요. 왜냐면 소각재가 발생하면 그걸 또 매립지로 가져가니까. 퇴비와 압축 파쇄 이런 거 다 중간 처리. 넘어가겠습니다. 14번 수질 문제. 근데 대기에서도 많이 해드렸고 폐기물에서도 해드렸던 것 같은데, 생물학적 반응조 내부에 주입된 기질의 C는 1차 반응식이 있어요. 우리 0차 반응이 있었고 1차 반응이 있었죠. 0차 반응이 뭡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 항상 초콜릿 얘기했죠. 여기 초콜릿이 10개 있어요. 1시간에 2개씩 먹어요. 3시간이 지나면 몇 개 남을까요? 그게 0차 반응이라요. 초콜릿이 10개 있는데 10개. 1시간에 2개씩 먹어요. 1시간에 2개. 근데 3시간이 지났어요. 그럼 6개를 먹었겠죠? 그럼 몇 개 남을까요? 4개 남았겠지. 요게 0차 반응입니다. 그래서 0차 반응은 남은 농도, 처음 농도 10개, 초콜릿 10개 빼기 요 2개 per hour를 K라고 하고 요걸 T라고 하죠. 그래서 KT. 요게 0차 반응 공식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배웠죠? 초콜릿이 여기가 시간, 여기가 농도. 그럼 초콜릿이 10개였다가 8개, 6개, 4개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죠. 10개, 8개, 1시간에 2개씩 먹으니까 이게 0차 반응이에요. 근데 대기나 수질은 0차 반응하는 애들은 없다 그랬어요. 거의가 다 1차 반응한다 그랬죠. 저도 1차 반응한다 그랬었던 거 기억나셔야 돼. 1차 반응은 뭐예요? 바로 이 문제의 답. EXP에 또는 E에 마이너스 KT. 저도 0차 반응 안 해요. 1차 반응하지. 1차 반응이 뭐예요? 처음에는 많이 먹어. 막 먹어. 많으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아까워서 1개씩, 2개씩 조금 먹어.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빨리빨리 먹고
나중에는 천천히 먹고. 그래서 감소되는 속도가 처음에 빠르고 나중에는 느려지는 요게 1차 반응이에요. 그래서 BOD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대기에서도 마찬가지. 2차 반응은 뭐죠? C분의 1 마이너스 C0분의 1은 KT. 얘는 2개씩 뭉쳐가면서 먹는 거예요. 응집. 2개씩 뭉쳐가면서, 초콜릿을 2개씩 뭉쳐가면서. 그래서 얘가 시간이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얘가 제일 느려요. 감소 시간이. 그래서 요 3가지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수업 시간에 강조했던 반응식 묻는 문제네요. 그래서 답은 여기 마이너스 KT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14번. 그 다음 15번. 15번도 점수 주려고 내는 것 같은데, 폐기물 문제.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 처리 방법, 고형화 안정화, 고형화 처리 방법 외워보세요. 피막 형성법. 피막 형성법은 뭡니까? 얇게 피막으로 싼 거죠. 그래서 우리 혼합률, 즉 고화체가 들어가는 양이 무게가 적게 들어가는, 혼합률이 작은, 제일 작은. 그래서 피막 형성법. 시멘트 기초법은 다른 말로 석회 기초법과도 같아요. 시멘트를 물에다 개서 그 안에다가 넣고 이렇게 시멘트를 굳히는 거죠. 그래서 건축자재로 많이 쓰고, 얘는 탈수할 필요가 없죠. 오히려 물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탈수할 필요가 없는 게 시멘트 기초법. 그 다음에 여기에는 없지만 자가 시멘트법은 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CaO 성분이 있어요. 즉 시멘트 성분이 있어요. CaO. 그 시멘트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고화체가 별로 들어갈 필요가 없죠. 자기가 시멘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떤 폐기물에 사용한다고? 자가 시멘트법은 유황 성분을 함유한 폐기물 처리 물질에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유황, 즉 SO2 처리할 때 석회를 넣거든요. 그러니까 고용할 때 석회를 넣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시멘트를 이용한다. 그래서 자가 시멘트법. 그 다음에 열가소성 플라스틱법은 뭐예요? 플라스틱은 열에 가해가지고 말랑말랑하게 하고 그 안에다가 쏙 집어넣어서 굳히는 거죠. 그거랑 비슷한 게 이제 유리화법. 얘는 유리 안에다가 굳히는 거죠. SiO2, 실리카, 유리 안에다가 굳히는 게 유리화법. 그 다음에 유기중합체법은 뭐죠? 스폰지. 스폰지에 공극이 많죠? 그 사이사이에다 넣고 역시 굳히는 거. 유기중합체법. 용매추출법이 답인데 3번. 용매추출법은 뭐예요? 폐수 처리 방법이에요. 무슨 폐수? 고농도 유기물질을 함유한 폐수. 그래서 우리 용매추출법 제가 이렇게 그려드렸었는데, 분해 깔때기. 여기에는 이제 폐수가 있고요. 물. 이쪽에는 이제 용매가 있죠. 용매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옥타놀이죠. 옥타놀. 즉 휘발유. 휘발유 같은 거. 휘발유는 물에 뜨니까 용매는 물하고 비중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물 속에 있는 유기물질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럼 용매를 넣고 막 흔들어. 그럼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 용매 속으로, 즉 용매하고 친화력이 커요. 그 분배 계수가 커요. 또는 얘 용매는 선택성이 커야 돼. 잘 녹여야 돼요. 그래서 요 물 속에 있는 유기물이 난 여기로 갈래. 용매가 좋아. 그래서 용매 속으로 녹는 거죠. 그럼 물이 깨끗해지겠죠. 그러면 요 코크를 열어서 물 쫙 빼주고, 용매는 휘발성이 있으니까 휘발시켜서 그 안에 들어있는 애들을 또 쓸 수 있는 애들이 있다면 쓰면 되는 거고. 그래서 얘는 고농도 유기물을 함유한 요 폐수 처리할 때 사용하는 게 용매 추출법입니다. 그래서 고형화 방법 아니에요. 16번. 소음 진동 문제네요. 특성을 가지고 있는 흡음재. 우리 흡음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다공질형 흡음재 뭡니까? 그 솜처럼 생긴 애들, 가벼운 애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그래서 다공질형 흡음재는 솜이에요. 유리솜, 성면, 앞면, 세라믹. 그래서 얘는 중고음 영역에 좋다라고 배웠죠. 그리고 흡음재를 붙일 때 4분의 람다, 4분의 3 람다 이렇게 홀수배로 붙이는 것이 더 흡음률이 좋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이 문제는 음에너지가, 흡음재는 다 마찬가지예요. 음에너지를 열에너지로 바꿔주는 게 흡음재입니다. 그 다음에 중고음 영역에 강한 애들은 이 중에 딱 1명이에요. 다공질형. 다른 애들은 다 중저음 영역에 강합니다. 그래서 종류로는 앞면 유리솜. 요 솜만 보고도 찾으셨어야 돼. 다공질형 흡음재. 판막 진동형 흡음재는 이제 비닐 시트, 석고보드, 석면 스레트. 그래서 여기 판상 흡음재랑 판진동 흡음재, 요게 판막 진동형 흡음재. 그 다음에 공명형 흡음재는 구멍이 뚫려 있는 거죠. 그래서 유공, 구멍이 뚫려 있는 석고보드, 구멍이 뚫려 있는 알루미늄, 구멍이 뚫려 있는 하드보드. 이런 애들은 이제 중저음 영역에 좋은 애들이에요. 그래서 16번은 답이 1번입니다.
17번 원심력 집진 장치 사이클론. 원심력 집진 장치는 날씬할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림을 이렇게 그렸었는데, 그래서 슈퍼모델처럼 생겨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 더스트 박스. 그래서 주전자를 잘라서 앞에서 본 그림이라 그랬고,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뱅글뱅글 돌리다가 이쪽이 출구죠. 여기 출구 D제로. 그래서 날씬해야 빠르게 돈다고. 뚱뚱하면, 그래서 슈퍼모델처럼 생겨야 돼. 직경은 가로의 길이는 작고 세로의 길이는 길고. 근데 여기 보세요. 원통 직경이 증가한다. 뚱뚱하면 돌리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유입 속도는 7에서 15 미터 퍼 세크로 넣는데 7보다는 15가 좋죠. 그래야 더 빨리빨리 도니까. 그래서 이걸 한계 유속이라고 해서 한계 유속 안에서 속도는 빠를수록 좋다. 그래서 가스 속도가 빠를수록 효율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얘네들 중력, 관성력, 원심력 이런 전처리, 즉 중력을 이용하는 애들은 얘도 중력을 이용하죠. 밑으로 떨어지니까 무거울수록, 즉 밀도가 클수록,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잘 잡습니다. 그래서 요거 맞았고요. 그래서 틀린 거는 4번입니다. 사이클론. 그 다음에 블로우 다운 이용하면 되죠. 또 5 내지 10%를 다시 입구로 풀어넣는. 그러면 효율이 더 좋아진다. 18번 수질 문제입니다. 소독 문제. 염소의 살균 특성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모노클로라민, 디콜라라민 이런 애들을 결합 잔류염소라고 하죠. 이런 애들도 살균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살균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잔류염소 측정에 많이 대상이 되며 pH가 작을수록, 그래서 한 3에서 5 정도 pH가 작을수록 살균력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살균력은 요 유리염소 애들이 크죠. 그래서 HOCl, OCl 이런 애들이 유리염소 애들이 살균력이 큽니다. 그 중에서도 HOCl. 틀린 거 4번이요. 클로라민, 요 결합잔류염소는 HOCl, 유리염소보다 살균력이 약하다고. 그게 단점이라고. 클로라민 애들은 디클로라민, 트리클로라민 이런 애들 살균력이 약합니다. 틀린 거는 4번. 19번. 물의 경도, 하드니스, 물의 경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수중에 존재하는 탄산염과 중탄산염에 의한 알카리도에 대하여 화학적으로 동등한 경도 성분을 탄산경도라고 한다. 그래서 그 탄산경도를 여기 보면은 일시경도라고 해서 요거는 끓이면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알카리도 물질하고 경도 물질. 경도 물질 애들은 다 2가 이상의 양이온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죠. 얘네들이 알카리도 물질, 즉 음이온 애들 OH-, CO3, 2-, CO3- 이런 애들하고 만나서 결합한 것을 이제 탄산경도라고 해서 얘는 왜 일시경도라는 말을 써요? 끓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날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경도 유발 물질에는 주로 칼슘 이가이온, 마그네슘 이가이온, 아까 말했듯이 2가 이상의 양이온을 경도 유발 물질이라고 하고 세탁이나 보일러 스케일과도 관계가 있다. 틀린 거 4번입니다. 비탄산 경도는 뭐예요? 경도랑 경도 이가 물질들이랑 요 산도, 마이너스 물질들이 결합해서 만든 애들을 비탄산 경도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영구 경도예요. 왜? 끓여도 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는 4번. 비탄산 경도는 영구 경도이다. 그래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 볼까요? 20번. 다이옥신도 아주 많이 출제되는 기출문제죠. 다이옥신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다이옥신은 우리 물에도 잘 안 녹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크게 종류가 어떻게 돼 있어요? 벤젠고리가 2개 있고 그 다음에 산소가 1개인 애가 있고 산소가 2개인 애가 있는데 예전에는 산소 2개인 애들만 다이옥신이라고 했었다 그랬죠.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얘네들은 다이옥신이 아니었어요. 얘만 다이옥신으로 쳐주고 산소 1개인 애들을 껴준 지 한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누가 염소가 붙어 있는 애들이죠. 그러니까 최대 염소가 8개까지 달라붙어 있는 애들을 다이옥신이라 그래서 요거를 PCDD라고 하고 다이옥신류. 얘를 PCDF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퓨란류. 그래서 앞 끝에가 D, 끝에가 F만 다르고 그래서 폴리, 클로리네이티드, 염소가 여러 개 붙어 있는 다이벤조, 벤젠고리가 2개 있는
얘를 다이옥신이라고 하고 얘를 퓨란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름이 PCDD. 그래서 여기에 염소가 붙어 있는 애들이 다이옥신인데 얘는 종류가 75개 있고요. 얘는 종류가 135개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어디서 나온다고 배웠죠? 소각할 때. 몇 도에서? 250에서 300도로 소각할 때. 그리고 800도 이상으로 해야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다이옥신이 이제 소각시 많이 나오는데 이게 풀숲에 들어가면 비가 내려도 안 씻겨 내려가죠. 왜? 물에 대한 용해도가 낮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도 안 녹죠. 열적 안정. 그리고 증기압이 낮으니까 아주 안정한 화합물질, 낮은 증기압, 낮은 수용성, 그리고 열적 안정인 물질이 다이옥신이에요. 그래서 다이옥신은 지용성 화합물질이기 때문에, 즉 물에 안 녹는 애들이기 때문에 초식 동물인 소 같은 애들이 뜯어 먹으면 소의 지방에 축적되고, 그것을 사람이 또 잡아먹으면 사람의 또 지방에 축적되고, 그래서 지용성 물질. 그리고 또 사람이 또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한테도 또 옮겨져서 아기 태아 독성, 그리고 발암성 면역 독성, 요런. 그래서 아기들이 많이 죽었던 사건이 세베소 사건, 이탈리아의 세베소 사건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얘는 2, 3, 7, 8 여기 있죠. 여기 2, 3번하고 7, 8번 자리에 염소가 4개 붙어 있는 애가 가장 TCDD 테트라클로로 4개 붙어 있는 애가 가장 독성이 강해서 요거는 이제 다이옥신류 75개 중에 하나죠. 틀린 거는 3번이에요. PCDD의 이성질체가 135개, 퓨란류의 이성질체가 75개 아니라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75개, 이게 135개인데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많이 기출문제에서 우리 많이 봤던 문제들이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환경공학에서는 점수가 아마 높은 점수가 나오셨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말했듯이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어디요? 그쵸, 네이버 환경박사에서 질문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험 보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